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옆에 반 아이들은 5월 말에 물투가 끝나요. 물투하고 물어라고는 진행하는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10페이지 힘의 합성과 분해라고 하는 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과목이 물리야.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과목이 물리거든요. 자,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양을 우리는 물리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부피, 질량, 일, 에너지, 거기에다가 물리 1에서 배웠던 운동량, 충격량, 다양한 것들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인데 이러한 물리량은요. 그 물리량의 의미를 100% 이해하기 위해서 단지 크기만의 정보만 나타내도 그 의미가 100% 전달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크기만으로는 완벽하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의 정보를 설명할 수 없어서 거기에다가 방향까지도 집어넣어야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100% 전달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방향 표현 필요 없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100% 표현할 수 있는 애도 있겠죠. 자, 그래서 크기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들을 우리가 싸잡아 스칼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크기만으로는 100% 그 양을 정의할 수 없어서 방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을 스칼라와 벡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스칼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동 거리라든가 속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과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100%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크기만으로는 그 정보를 100% 전달할 수 없는 게 변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또 힘 같은 이런 아이들은 크기만으로 모든 정보를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까지도 집어넣어 그 아이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변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 배우면서 벡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거를 여기에서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게 물리1의 첫 번째 벡터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아이가 힘이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살짝은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아이를 다룰 수 있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의 대표적인 물리량으로 우리 힘을 이용해서 벡터에 대해서 보자 라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얘가 벡터를 설명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힘을 표현할 때요. 그 힘은 힘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3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살표가 힘의 3요소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그 중에서 화살표의 똥꼬가 힘을 준 지점을 나타낸다. 이게 힘의 작용점이다. 그리고 화살표의 머리 부분이 힘을 주고 있는 힘의 방향을 얘기하고요. 화살표의 크기가, 길이가 벡터의 크기, 힘의 크기를 표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벡터 값들을 우리는 간단한 기호인 화살표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힘도 화살표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물리 1에서 첫 번째 연습했던 게 이 작용점이라는 건 힘을 받은 물질한테 찍는 거다 라는 연습을 열나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10N의 힘으로 당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에 물체가 있으면 힘을 받는 게 물체니까 물체의 작용점을 찍어서 지구가 당기니까 지구 방향으로 화살표 했던 연습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작용점은 힘을 받는 물체에다 찍는 연습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뭐 있냐면 이렇게 물체가 하나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해, 왼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해. 이랬을 때 힘의 합력이 얼마야? 라고 하는 힘을 합성하는 과정도 했단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0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힘들이 작용해서 힘의 합력, 뭐지만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을 0 만드는 힘의 관계를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했지? 가와 나는 무슨 관계의 힘입니까? 네, 힘의 평형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힘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합력을 0 만드는 힘을 힘의 평형 관계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힘의 크기가 힘이 두 개가 작용해서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경우에는요. 자,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되고요. 힘의 방향은 반드시 반대 방향이어야 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힘이 두 개가 아니고 꼬맹아 세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세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힘의 합력이 0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힘의 관계가 힘의 평형 관계거든요. 그러면 세 힘의 합력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니? 라고 하면 이때 첫 번째 힘, 두 번째 힘, 세 번째 힘 이렇게 작용한다고 쳤을 때 세 힘의 합력이 0이려면 이 중에서 두 힘의 합력을 구했을 때 그 두 힘의 합력이 나머지 하나의 힘과 반드시 뭐여야 됩니까?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F1과 F2의 합력을 구했을 때 이 힘이 정확하게 F3의 크기와 같아야 되고 방향이 반대의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힘의 평형 관계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구가 물체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면 물체가 지구를 10N의 힘으로 당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힘 A와 이 힘 B는 무슨 관계일까요? 지구가 물체를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물체가 지구를 10N의 힘으로 당기겠죠? 이 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의 관계.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합력이 얼마예요? 0. 아니라고 했죠. 그냥 물체가 받는 힘은 10, 지구가 받는 힘은 10. 이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합력은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끼리만 합력을 구하는 거죠.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은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는 두 힘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벡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와는 다르게 자, 하나의 물체예요. 힘이 하나만 작용한다면 당연히 이 힘 때문에 물체는 오른쪽으로 변할 거야. 10만큼 변할 거야. 이거 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가라는 물체에 하나의 힘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F1도 작용하지만 F2라고 하는 또 다른 힘도 작용해. F3라고 하는 힘도 작용할 거야. F4라고 하는 힘도 작용할 거야. 그렇다면 얘가 받는 합력은 얼마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는요. 사실은 하나의 힘이 아니고 여러 개의 힘이 동시 작용합니다. 오늘 강의실 문을 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원 생중계야. 가끔가다 졸려면 화학도 듣고 그래. 그럼 되지 뭐. 됐어. 화학도 듣고 그래. 되죠. 자, 이렇게 하나의 물체 하나의 힘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면 이 힘들을 합성해서 하나의 힘을 만드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힘의 합성은 여러 개의 힘을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얘기해. 그 여러 개의 힘을 하나로 합성하는 걸 우리가 기호로 쓰면 F1이라는 힘하고요, F2라는 힘하고요, F3라는 힘하고요, F4라는 힘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합성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플러스를 쓰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는 더하세요가 아니야. 그래서 벡터에서의 플러스는 합성하세요라는 기호다. 알겠어? 그 합성한 결과 만들어진 하나의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얘네들을 합성하니까 F라는 하나의 힘이 나온다고 쳐. 그래서 이 하나의 힘을 저 힘들의 뭐라고 하냐면 알짜 힘 또는 우리는 합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합력을 구해가는 과정을 힘의 합성이라고 하는데 합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셔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모는 종이가 있다고 치자. 어씨, 환상을 그냥 봐야 되겠다. 아, 숨쉬기 힘들어. 그냥 환상을 볼게. 현수가 그냥 박보검으로 보이고 말자. 아씨, 기분 나빠 진짜. 씨. 자,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을 우리가 A, 요 힘은 B, 요 힘은 C, 요 힘은 D,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벡터들을 네 가지로 선생님이 모는 종이에 표현했어요. 자, 그랬을 때 A 벡터와 정확하게 같은 벡터 찾으세요 라고 했어요. A 벡터와 정확하게 같은 벡터가 누굽니까? C죠. 라고 하는 거. 실제로 벡터는 평행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겹치면 같은 벡터다. 그러니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물투는 이제 직선 운동을 안 합니다. 포물선 곡선 운동밖에 안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던졌더니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등가속도라는 개념을 물원에서 배웠으니까. 등가속도 맞아. 등가속도 맞아? 등가속도가 아닐까? 유미 생각은? 저 병신 새끼는 등가속도래. 아, 아니에요. 유미 생각은? 등가속도가 맞을까 틀릴까? 판단하셔야 돼요. 등가속도 맞는 일이야. 넌 아무 말도 안 했어. 맞냐고 물어봤잖아. 맞아 틀려? 맞지. 등가속도 운동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리오 이거 등가속도니? 네. 등가속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데요? 가속도가 일정할 때. 가속도가 일정할 때. 가속도는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야. 그러면 얘가 받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다 똑같아요? 주로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 자, 가속도의 크기는 질량분의 힘이죠. 맞아요. 그러면 등가속도가 되려면 가속도의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가속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누구의 방향일까요? 힘의 힘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이 날아갑니다. 얘는 날아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요? 중력. 중력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죠? 이거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이거 같은 벡터야? 다른 벡터야? 같은데. 다 같은 벡터죠. 평행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럼 힘의 크기도 같니? 이제 이거 봐야죠. 방향을 봤으니까 크기도 봐야죠. 야, 얘 질량이 m이야. 그럼 여기서 받는 중력의 크기 얼마야? mg. 여기서 받는 중력의 크기도 얼마야? mg. 여기서 받는 중력의 크기, 여기서 받는 중력의 크기 다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질량도 변하지 않고 힘의 크기도 안 바뀌고 힘의 방향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지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은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다 같은 벡터라고 한다. 왜 평행이동 가능하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선생님이요. A 벡터 하고요. B 벡터를 갖게 하고 싶어요. 방법이요. A 벡터와 B 벡터를 갖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들려? A 벡터를 2배 크게 하시거나 또는 B 벡터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시면 같은 벡터죠. 라고 하는 크기 변화는 스칼라랑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저는 A 벡터와 D 벡터의 크기를 똑같게 하고 싶어요. A 벡터와 D 벡터를 같게 하고 싶어요. 방법. 네.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주세요를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시면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라라는 뜻이 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벡터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루시면 되는데 그중 이제 여러분들이 힘을 합성할 준비는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했을 때 그 힘들을 다 합성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 네 개의 힘의 합력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우리가 구할 건데 힘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힘을 합성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F1이라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은 됐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때 합성하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은요, 합성하는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힘의 크기를 더한 값이 그것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1과 F2를 합성하면 얘가 30N의 힘이요. 원래 작용한 두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F1과 F2를 굳이 그릴 필요 없이요. 이거 합성해서 그 방향인 오른쪽 방향으로 30N의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F1과 F2를 합성한 결과 이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일 때는 그 힘들을 각각 더해서 그 힘의 크기만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선생님이 구한 F라는 힘과 저기에 있는 F3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F와 F3를 합성해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힘은 무슨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이에요. 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을 합성하는 방법은? 그쵸. 얘는 반드시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합성해 달라고 해도 실제로는 F의 크기에서 F3의 크기를 빼야 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20N이라고 하는 또 다른 F-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 큰 힘 방향. 됐어. 그러니까 F 방향이겠죠. 그러니까 F하고 F3를 합성했을 때 얘네들 굳이 그리지 않아도요. 큰 힘 방향인 F 방향으로 사실은 이 방향으로 20N의 힘이 작용해요 라고 하는 F의 힘을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두 힘이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방향을 각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두 힘이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지랄하지 마. 네. 같은 방향일 땐 두 힘이 0도를 이루고 있을 때고요. 반대 방향일 땐 두 힘이 180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N이라는 힘하고 4N이라는 힘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3N과 4N이 같은 방향일 때 합력이 얼마일까요? 7. 얼마입니까? 7N이죠.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근데 3N과 4N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쳐볼게요. 합력이 얼마입니까? 1N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N과 4N을 합성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7N이라고 써야 답이고 어떨 때는 1N이라고 써야 답입니다. 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각도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랬을 때 보시면 두 힘이 0도인 같은 방향일 때 가장 큰 최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힘이 180도일 때 가장 작은 최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벡터와 4벡터를 합성했을 때 그 합력의 크기의 범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얘는 1N보다는 크거나 같고 맞아요. 7N보다는 작거나 같은 힘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냐?
그랬을 때 최대는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고요. 최소는 두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벌어질수록 합력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은 방향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니야. 그걸 뺀 나머지 방향 우리 무슨 방향이라고 그러니?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각도가 0도보다는 크고요. 180도보다는 작은 나머지 각도를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이라고 분리해서는 해요. 그러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두 힘 사이에 알짜힘은 작아질 텐데 작아질 텐데 그럼 선생님 이런 식으로요. 두 힘이 우리가 알기 가장 쉬운 거 여기가 3N이고 여기가 4N이고 여기가 90도래요. 이때 알짜힘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짜힘은 뭘 그리면 된다? 평행 사변형을 그리면 된다. 그래서 평행 사변형법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서 평행 사변형을 그려야 되니까 3N과 평행하게 4N 대각에다가 3N과 평행하게 또 다른 벡터를 그리죠. 그리고 3N 끝에다가 4N과 평행하게 또 다른 4N의 벡터를 그립니다.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을 맞춰놓고 그렸으니 그 작용점에서 대각선 방향이 실제 이 두 힘의 알짜힘 방향이고요.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힘의 크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알짜힘이 얼마입니까? 5N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에서 알짜힘을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여요. 그쵸? 자, 근데 두 번째도 있어요. 평행사변형을 그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굳이 평행사변형을 그릴 필요가 없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만 그리셔도 알짜힘을 구할 수 있잖아요.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는 F1이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두 힘의 작용점을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방향이 알짜힘 방향입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을 그리지 않고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어요. 삼각형법. 삼각형을 그릴 때는 F1의 힘에 그래서 F2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F1의 힘에다가 F2를 그릴 때는요. F2는 F1의 대괄에다 작용점 맞춰놓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F2. 되겠어? 네. 그랬을 때 알짜힘은 F1에서 F2의 머리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린 것과 같더라. 맞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법이야. 됐어? 그래서 삼각형법은 사실은 평행사변형의 반쪽만 그리는 방법.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과거 가시면 우리는 웬만하면 특수각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게 피타로 주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힘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작도가 아니고 계산합니다. 그 계산하는 방법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입시할 때까지는 이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가면 대부분 이거 쓸 거예요. 자, 보시면 F1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F1. F2라는 힘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F2. 그리고 두 힘 사이의 각도가 세타라고 치자. 이 상태잖아요. 아시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그릴 거잖니. 그랬을 때 원래 두 힘의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이게 알짜 힘인데 이 각도가 특수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평행사변형 그려놓고도 그 값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요. 요 대각선 요 끝부분을 해서 수선에 발을 내요.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합니다. 그럼 이거 90도죠. 맞아?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알짜힘의 F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안에 보시면 피타가 두 개 들어있어요. 직각삼각형이 두 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요거고요. 하나는 요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구할 거야. 알겠어? 그 중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은요.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을 그렸기 때문에
요 세타라는 각도가 여기에 있는 각도인 게 보이실까요? 그쵸? 그리고 요 길이가 사실은 F2라는 게 인지가 될까요? 그렇다면 꼬맹아 얘는 얼마겠습니까? 얘는 F2 사인 세타.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일까요? F2 코사인 세타죠.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큰 삼각형 쓸까요? 이 큰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대각선의 길이에 해당되는 요 F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의 특징이 기억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됐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요거 A, 요거 B, 요거 C란 말이야. 맞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A의 크기는 루트 B 제곱 더하기 C 제곱으로 보는 게 맞다. 맞아. 그거 쓸 거예요. 그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F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길이의 제곱입니다. 루트 F1 더하기 F2 코사인 세타이고요. 그거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이죠. F2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 볼게요. 요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얘네들이 F2 제곱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F2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죠.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하게? 1. 그러니까 얘가 2이니까 없어지겠죠. 맞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F의 크기 구하는 식은 루트 F1 제곱 더하기 이 새끼 F2 제곱 더하기 2 F1 F2 코사인 세타 값이 알짜인 구하는 방법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비스듬한 방향인데요. 합력을 구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을 주로 쓰긴 하지만 삼각형법도 쓸 수 있고 계산식도 쓸 수 있더라. 되겠습니까? 유도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고 활용한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자, 근데 요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면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3개예요. 이 3개를 한꺼번에 연결해서 삼각형법으로 그렸더니 한 놈은 이거 F1, 한 놈은 이 방향 F2, 한 놈은 이 방향 F3.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 꼬리를 물고 가는 이 방향을 쭉 그렸더니 신기하게 얘가 닫혀있는 폐삼각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세 힘의 알짜임이 얼마일까요? 세 힘으로 삼각형을 그렸더니 완벽하게 닫히는 삼각형이 됐습니다. 이럴 때 이 세 힘의 알짜힘은 0입니다. 되겠어요? 이 세 힘의 알짜힘은 0이라는 뜻입니다. 되겠냐? 나 혼자 외계어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굳이 평행사변형이든 삼각형법이든 할 필요 없는 거 있어.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걸 특수각이라고 부르자. 비스듬한 방향의 두 힘이지만 굳이 작도할 필요 없어. 특수각이라고 하자. 라고 하는 이 특수각은요. 조건 2개를 만족해야 된다. 그 중에서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F1의 크기도 10N, F2의 크기도 10N처럼 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N, 10N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힘이 이루는 사이각이 있어요. 그 사이각의 크기가 120도여야만 됩니다. 다른 각도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각이 120도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이 두 힘을 이용해서 꼬맹아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은 어떤 줄 아세요? 대각선은 반드시 이 두 힘의 정가운데 방향을 향합니다. 자, 이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은 반드시 두 힘의 정가운데 방향을 향한다. 됐어?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각 변의 길이와 반드시 같다. 왜? 얘는 마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두 힘을 합성한 값은 F1, F2가 같으면 F2가 딱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저거를 우리가 특수각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셨냐면 그래서 F1과 F2라고 하는 서로 두 힘을 이용해서 알짜 힘 구하는 힘을 합성하는 과정을 배웠고 그 합성한 결과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개의 힘을 합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의 합성보다 더 중요한 건 물투에서는 내내 힘의 분해를 한다. 자, 힘을 이렇게 합성하는 것도 있지만 힘을 분해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F1이라고 하는 힘하고요. F2라는 힘을 이용해서 힘을 합성하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리니까 이게 알짜 힘 방향이고 알짜 힘의 크기 F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할까요? 이렇게 F라고 하는 비스듬한 힘이 나오면 우리는 이걸 뭐 할 수 있다? 두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90도가 되는 X축과 Y축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이 힘이 F1 되겠니? Y축 방향의 수선에 발을 내리면 이게 F2라고 하는 두 힘으로 분해가 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X축 방향으로 이루는 각도가 세타인 얘가 지각삼각형이니까 됐니? 자, 원래 비스듬한 방향의 그 힘 F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사실은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분해한 이 힘은 F의 무슨 값? 코사인 세타다. 맞아. Y축 방향으로 분해한 이 힘은 F의 무슨 값? 사인 값으로 분해하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힘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요, 여러분 딱 그냥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만 분해한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분해 안 하고요. 저는요, 얘를 이 방향의 힘하고요. 평행사변형만 그리면 되니까 이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얘가 평행사변형 대각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힘하고 이 힘으로 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단순한 케이스로 그냥 이렇게 분해한 것뿐이다. 됐냐? 항상 이렇게 분해할 필요는 없는 거다. 되겠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분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힘을 앞으로 우리는 분해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왜? 이제부터는 물리2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평면에서의 물체가 운동하는 게 아니고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대부분 배운다. 리우야. 빗면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대부분 배우게 된다. 이때 빗면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각도가 세타인 빗면 위에 있다고 치자.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각도가 세타인 빗면 위에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저 물체가 받는 힘은 몇 개? 3개. 뭐? 네. 뭐? 3개. 뭐라는 거야? 뭔데? 중력이랑 수직 항력이랑 맞춰요. 네. 됐어. 그러면 쟤는 마찰이 없다고 치면 사실은 중력하고 수직 항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힘의 알자 힘에 의해서 물체는 알자 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자 힘 방향 뭐야? 여기서 얘랑 평행하게 그리고 싶은 거야. 난 지금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떻게 이게 안 그려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알자인 방향 이 방향으로 알자인 받아 이런 얘기 할 거잖아. 됐어. 자,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실은 네가 보는 것처럼 중력이라고 하는 F1과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F2라는 두 힘이 비스듬한 방향이잖아요. 요 이루는 각도가 비스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합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력이라는 힘을 분해합니다. 경사면과 날아가는 방향을 X축,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을 Y축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렇게 X축과 Y축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한다면 수직항력은 Y축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중력을 분해할게요. 경사면과 날아가는 방향의 힘하고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에 원래 두 힘이 있었는데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경사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힘을 우리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이건 이름이 없는데 그냥 선생님이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경사력이라는 힘과 그래서 경사력이라는 힘과 경사면을 아래쪽으로 콕 누르는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다. 되겠니? 이렇게 분해할 거야. 자, 그랬을 때 보면 요 각도가 세타면 여기 어딘가가 세타입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FY랑 F4. 네, 여기요. 중력하고요. 경사면을 수직으로 누르고 있는 요 힘하고 이루는 각도가 언제나 경사면의 사이각이랑 같아요. 되겠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얘를 그렸을 때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나눴기 때문에 요 자체가 작은 피타의 형태를 띌 거다. 그래서 여기가 90도이고 요 각도가 세타인 직각삼각형이야. 그랬을 때 중력이라는 크기 mg만큼이 빗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경사력 fx의 힘, 얘는 이 변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이 변의 길이와 같아야 한다. 맞죠? 그러니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빗변의 길이 mg에 뭐라고요? 사인 세타죠. 그래서 항상 물체를 경사면 위에 올려놓으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무조건 생긴다. 중력에 의해서. 그 중력에 의해서 무조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그 힘을 우리는 경사력이라고 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언제나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생긴다. 못 외우면 병신.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늘 생긴다. 되겠습니까? mg 싹 내려가 세타만큼 그 힘이 생겨요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 이 물체가요 경사면을 콕 누르는 힘 요거요. 네, 그쵸? 요 힘의 크기가 항상 mg 콕 눌러 세타만큼 생긴다. 됐죠? 그래서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요 중력이 mg 싹 내려가 세타와 mg 콕 눌러 세타 두 힘으로 분해된다. 그죠? 이 콕 누르는 힘만큼 뭐가 생긴 거니까? 수직 항력이 생긴 거니까 이 두 힘은 합력을 얼마 만든다? 0. 되겠어? 수직 방향의 힘은 수직 방향끼리 합력, 수평 방향은 수평 방향끼리 합력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은 수직 항력과 경사면을 누르는 이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지 못하고요. 실제로 내가 빗면에 마찰이 없다고 쳤을 때 물체는 빗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싹 내려가거든요. 이 물체의 운동에 관여하는 힘은 경사력밖에 없다. 마찰이 없다면. 되겠어?
그래서 경사면 위에 있는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mg 쌍내려가 세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우리는 가속도라고 배웠으니 이걸 질량으로 나눠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경사면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가속도를 갖는다. 항상 G 사인 세타만큼의 가속도를 갖게 된다. 그러니 이 경사면 위에 1kg짜리 물체를 놓던 10kg짜리 물체를 놓던 마찰이 없다면 똑같은 가속도로 내려간다. 되겠어? 그래서 경사면의 각도가 일정하다면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면서 내려가고요. 질량과 무관하고요. 그래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뭐 해주고요? 커지고요. 그래서 각도가 커지다 너무 커져서 각도가 90도가 되면 각도가 90도야 보면은 그러면 사인 90도니까 가속도가 뭡니까? G 자유낙하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때 자유낙하 가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경사면에서의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언제나 G 사인 세타만큼 각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거기에 올려져 있는 물체의 질량은 가속도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합성해도 되고요. 힘을 분해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 합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 맞아. 자, 그래놓고 오늘 하셔야 되는 마지막 내용.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벡터와 F2라는 벡터를 합해요. 이걸 우리가 합벡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벡터를 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벡터끼리 빼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차벡터에 대해서 배우죠. 자, 우리는 차벡터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왜? 가속도라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라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벡터의 차이를 구하는 차벡터를 훨씬 많이 쓴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벡터를 빼는 건데요? 라는 얘기를 해요. 선생님, 여기에는요 3N이라고 하는 F1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4N이라고 하는 F2라고 하는 아이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랬을 때요. F1에서 F2를 빼주세요. 그럼 알짜임 얼마게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차벡터입니다. 그러면 뺀다라는 얘기는요. 실제로 뺀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는 F1 더하기 F2는 더하라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F1의 벡터에서 F2의 벡터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뭐해라? 더해라? 이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1의 벡터에서 F2의 벡터를 정반대로 바꾸시면 얘는 방향이 정반대 방향 이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F2 방향은 여기죠. 이게 400도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평행 사변형을 그렸을 때 알짜인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그래서 이 방향으로 5N의 알짜임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매번 이렇게 F2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차벡터를 그리려니까 귀찮아. 자, 이 벡터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래서 F1에서 F2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 뒤에서 빼야 되는 벡터의 머리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머리 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해하고 이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십니다. 일반적으로 새롭게 다시 선생님처럼 마이너스 200F2 이거 그려놓고 합성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리려니까 귀찮으니까 뒤에 있는 벡터의 대가리에서 앞에 있는 벡터의 대가리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 결과가 얘랑 같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그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요. A점에 있을 때 속도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자, 이걸 V1 그리고 각도가 세타만큼 벌어진 여기에 왔을 때도 등속 원운동하니까 방향은 이 방향이고요.
자, 속력은 똑같지만 F2라고 하는 속도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됐어? 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가속도 구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요. 가속도의 크기는 여러분 걸린 시간으로 속도를 나누셔야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A 속도에서 나중 속도인 B 속도죠. B 속도에서 나중 속도인 A 속도를 빼서 그거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가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가속도를요. A 속도, B 속도, B 속도에서 A 속도를 빼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 그대로 평행 이동하시면 요거거든요. 이게 V1인 거 보이세요? 이게 A 속도죠. 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뒤에 빼야 되는 새끼의 머리에서 앞에 있는 새끼 머리 방향으로 화살표 하시면 이게 속도 차예요. 그래서 이 순간의 가속도는 그대로 끌고 오시면 이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게 구심 가속도죠.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사실은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이게 바로 차 벡터의 정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선생님하고 벡터 가지고 놀 겁니다. 모든 물리 문제는 다 힘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벡터 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벡터 합성을 하기 위해서 합벡터 구하는 방법, 벡터 분해하는 방법, 차벡터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했어. 자,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유형을 보셔야 되겠죠. 자, 넘어오시면 자, 몸풀기 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번부터 7번 가지고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는 3번이고요. 3번이고요. 4번을 풀 수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되겠어? 1번부터 7번까지.
G에서 A죠. F죠. 이렇게요. 네. 네. 크게 찾아주세요. 이거 어떻게 써? 그거랑 같은 건 그렇게 병신이네요? 네. 엄청 병신이에요. H랑 D. H. 이렇게요. G에서 여기 뒤에 있는 새끼 D. 아, 뒤에 있는 거에서. 맞아. 난잘 가르쳤는데 너무 못 배우고 있네요. 머리를 좀 써서 풀래? 그냥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여기 머리를 써. 누구랑 누구랑 써? 왜? 왜? 누구랑 누구랑 써서 저번에 왜 그걸 써? 나 같으면 다른 애랑 써고. 네. 서울 영동의 새끼들이 병신 새끼들이 대박 병신 맞아요. 어떻게 됐대? 이거 아이, 맞아요. 뭐래? 맞아요. 다 몰라주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뒤에도 풀어야 돼요. 네, 다 풀었어요? 이미 다 풀었니?
페이지 3번을 어떻게 푸는지 봤더니 하나같이 작동하고 계세요. 앞으로 물투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제고 가장 물투를 심플하게 전체를 다 보여주는 문제인데요. 물투에서는요 힘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만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하는 X축과 Y축이 있지만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세 개의 비스듬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나 이거 A라고 할 거야. 그리고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B라고 할 거고 하나의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해. 이거 C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너네는 하나같이 이거 가지고 작도해서 합력 구했어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실제로 우리가 컴퓨터하고 연상게임하면 백발백중 칩니다. 틀려서도 지고 속도가 느려서도 집니다. 우리는 왜 틀릴까요? 왜 속도가 느릴까요? 근데 컴퓨터는 왜 빠를까요? 왜 정확할까요? 컴퓨터라서? 아니요. 연산체계가 달라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0, 1. 숫자가 간단하니까 연산 속도가 빠르죠? 오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사용하니까 오답이 많을 수밖에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문제를 풀려면 복잡한 현상들을 간단하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비슷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여러 개의 힘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한다?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봐. 됐어? 그러니까 이 방향의 힘과 이 방향의 힘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야. 이거 언제부터 배울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저 새끼를 X축과 Y축의 좌표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표가 벡터 분해하는 방법을 배워주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얘는 X축의 좌표가 얼마냐면 5,4예요.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리면 X축이 5야. 이 뜻이에요. 자, 이게 4야 라고 하면 Y축의 힘의 크기가 4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표를 배울 때 그 좌표를 쓰는 이유가 됐어? 0, 1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비슷한 방향들을 다 분석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A, B, C 사실은 X축과 Y축이 있어요. A는 X축이 5,4고요. 얘는 B는 2,-4고요. C는 -5,2입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드렸는데 굳이 비스듬한 방향으로 보고 합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눴을 때 합성하는 방법은요. X축은 X축끼리만 합성하면 돼요. 됐어? X축끼리 합성하면 얘 소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2예요. Y축끼리 합성하면 이거 소거 되잖아요. 이거 2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다 평행사변형을 두 개 그릴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합성을 하면 수직선상에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간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 이게 합력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얘는 2루트 2야 라고 하는 게 그냥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가라는 얘기야. 되겠어?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고하는 방식이 앞으로 무조건 이래야 됩니다. X축과 Y축으로 무조건 찢어놓고 계산하셔야 오류 없이 문제 풀 수 있다. 비스듬한 방향이 나오면 무조건 X축과 Y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라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문제였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 물투책에서 제일 좋은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 뒤에 있는 문제 푸시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물투에 있는 이 벡터 문제 풀어와가 오늘 숙제겠죠? 그거 해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넘겨보시면 자, 21페이지에 3번 그림 보셨습니까? 4번 그림 보고 계십니까? 자, 한 장 넘기면 5번 그림이죠. 이 세 개의 그림이 다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번 그림은 3번과 유사할까요? 5번과 유사할까요? 5번. 자,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 5번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게 거기에서요.
4번 그림하고 5번 그림을 보면 이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4번 그림과 5번 그림을 보면 전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4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A, B 그래서 요거 각도가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실 A 쪽으로 잡아당기는 장력 TA분의 TB 값이 얼마야? 이거 구해줘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 보시면 5번은 어떠냐면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있는 게 45도, 여기 60도, 여기 장력 A, 여기 장력 B예요. 그리고 여기에 매달려 있는 물체가 5kg 이제 숫자를 줬어요. 됐어. 자, 그래서 기억보기 보시면 장력 A, B 중에 누가 더 커? 라고 하면 또 장력 묻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항상 장력을 묻는 문제가 되는데 됐어.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반드시 A 장력과 B 장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얘는 반드시 A 장력과 B 장력의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면 얘는 그 정도를 통해서 실을 이렇게 휘어봐 놓은 거지 한 가닥의 팽팽한 실이에요. 보이세요? 그래서 얘는 장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닥의 팽팽한 실입니다. 장력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를 꽉 눌러놨어요. 그렇죠? 실이 있는데 거기를 앞쪽 같은 걸로 누른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당기는 힘하고 이쪽에서 당기는 힘은 다른 줄이 됩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됐어? 이런 구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문제를 풀 때 이 장력이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푸는 것과 그렇지 않아 라고 푸는 거 상당히 다르거든요. 문제 푸는 속도 면에서도. 됐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5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서요. 장력도 있고 물체의 무게도 있지만 이쪽을 잡아당기는 힘도 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잘 봐. 여기에 있는 물체 가는 무슨 상태? 정지선. 그러니까 합력이 얼마일까? 0. 그렇죠. 합력이 0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받는 아래쪽으로 50N의 중력과 요실이 잡아당기는 이 힘이 50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볼게요. 요 점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래쪽으로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50. 맞아요? 이쪽에 장력 TA, 이쪽에 장력 TB, 그리고 얘가 주는 힘 F 4개입니다. 이 4개의 합력이 얼마일까? 0입니다.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이 4개의 합력이 0이라는 이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보시면 F라는 힘은 X축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 무게는 Y축 방향으로 적용하는 힘, 근데 두 장력은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제 이거 어떻게 해?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각각 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쵸? A라고 하는 장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TA라는 힘인데 이걸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한다. 자, 빠른 속도로 보셨으면 여기에 TA를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해서 얘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라면 여기가 45도니까 요 각도가 45도인 거 납득. 맞아? 자, 그랬을 때 고맹아 보세요. 얘는 얼마니? 얘는 요 장력이 TA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T 코사인. 그렇죠. TA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TA 얘요. 2분의 루트 2 TA 맞아? 이 얘기야. 그 방법으로 옆에 있는 실도 나눌 거예요. 옆에 있는 TB라고 하는 TB라고 하는 장력도 나눌 건데요. 요 각도가 60이래요. 자, 그러니까 요 크기가 얼마냐면 얘는 2분의 1 TB. 맞아요. 요 크기가 얼마냐면 얘는 2분의 루트 3 TB. 맞아. 그리고 사람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F라는 힘이 있고 아래쪽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 50N이라는 무게 있고 이 얘기잖아.
됐어.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합성한다. 우리가 아까 3번 보여준 것처럼 수평의 힘은 수평끼리 합력을 구해서 얼마? 0. 맞아. 수직의 힘은 수직의 힘끼리 합력 구해서 0이니까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요. 2분의 루트 2 TA가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됐어. 이 힘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의 크기와 같아요. 얼마냐? 이렇게 돼요. 수평은. 맞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힘은요. 실의 장력인 얘하고 얘를 더한 값이 얘의 크기와 같아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2분의 루트 2 TA 더하기 2분의 루트 3 TB의 크기가 50입니다. 이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이 장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모른다면요. 미지수가 3개예요. 방정식은 2개예요.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같으니까. 네, 이게 같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장력이 같다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하겠냐? 네, 빨리 풀어보세요. 됐음. T 얼마 나와? 아, 이게 딱 떨어지지 않나? 복잡한 숫자로 나오나? 자, 축적 푸십시오.